자, 우리 앞차시에 이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채무자 구조제도입니다. 이 채무자 구조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채무자 구조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디에요? 법원에서 하는 걸로 했었죠. 우리가 앞 강의에서 저희가 공부하신 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거 있었죠. 신속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이 있었고요. 이 시간에 공부하실 것은 법원에서 하는 회생과 파산을 중심으로 공부하실 텐데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했던 세 가지도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표를 그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셨는지 안 그리신지 잘 모르겠어요. 꼭 그리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신 분은 합격하시길 기원하고 안 그리신 분은 떨어지시라고 기원하겠습니다. 꼭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뒤에 있는 표에 가신 143과 144에 있는 표에 가시면 특례 있는 내용까지 정리가 되는데 너무 많아요. 공부하시는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시험 문제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 채무조정은 저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 했고요. 용어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며칠 이하, 30일 이하. 그 다음에 프리워크아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사전 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채무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되신 분이라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지원 어떤 내용이 가시면 크게 세 가지 구분했죠. 채무 감면과 상환 기간과 변제 유예 기간을 구분했어요. 채무 감면에 가시게 되면 신속 채무 조정은 최고 15%, 신용카드 10%였고요.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감면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은 뭐예요? 무담보와 담보로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무담보는 뭐예요? 10%, 그 다음에 최저는 5%, 담보일 때는 연체 이자에서 감면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 워크아웃은 무담보일 때는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 그 다음에 담보도 연체이자 감면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상환기간으로 가시게 되면 신속은 뭐예요? 10년. 프리워크아웃은 무담보와 담보로 구분했는데 무담보는 10년, 담보는 20년이라고 해서 3년 거치해서 개인 워크아웃도 동일했죠? 무담보는 몇 년? 8년 했어. 근데 최장기간은 뭐하더라? 최장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더라? 10년까지 최상위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더라 라고 말씀드렸고 기본은 8년이었습니다. 무담보는 20년, 동일하게 3년 거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변제 유예기간을 하면 다 동일하게 다 2년이라고 그랬죠. 다 2년인데 끝에 뭐예요? 개인 워크아웃 3년 안에 있었어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참여자나 그 다음에 변제 기간은 48개월 이상 변제하는 자들은 뭐더라? 3년까지 변제 유예 기간을 주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제 유예 기간 또는 이자는 최고 15%, 최저 10% 이었고요. 신용카드는 10%였고요. 그 다음에 무엇은 프리워크아웃은 2%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약정 이자율에 2%를 납부하더라 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있는 앞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크게 정리하면 대상과 채무감면과 상환기간과 변제 유예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 뒤에 표에 가시면 특례 가시면 뭐죠? 사회계층, 사회 취약계층이나 대학생, 군복무자, 중소기업자를 쭉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공부하시기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표 한 번 정도 보시고요. 않으시면 이걸 세 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본 시간에 들어갈 회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145페이지 가실까요? 145페이지 가시면 회생 파트 갑니다. 회생 중요하죠. 회생. 두 번째 줄 끝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동그라미 또는 반복적 동그라미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를 말하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마련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더라? 회생제도라는 것이죠. 신청 자격가입니다. 첫 번째 줄,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 동그라미입니다. 뭔가 문장을 읽으실 때 어떤 사례를 주면서 이런 경우 어떤 대상의 제도를 신청하셔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어떤 일정한 수입이라는 단어가 또 있으시면 무조건 회생을 찍어도 맞을 확률이 거의 90%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가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더라? 개인 회생제도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채권자나 조합, 주식회사, 사단법인 등의 법인은 뭐한다? 회생제도에 신청할 수 없더라 라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회생제도잖아요. 채무 범위에 가시게 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 5억, 무담보 5억,
얼마예요? 총 10억 이하가 되겠죠? 앞에서 배웠던 신용회복 이혼했던 제도하고 동일합니다. 변제 기간 가시면 변제 기간은 변제가 시작되는 부터 몇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책. 개인 회생 제도의 면책 결정은 파산 제도보다 그 범위가 뭐하더라? 넓더라. 면책에 대한 범위가 더 넓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도록 합니다. 땡땡땡 이런 경우는 면책 불허가 난대요.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면책 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개인 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면책 불허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파산가입니다. 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 끝에 개인 파산에 처한 채무자나 해당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남아있는 채무를 공평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변제 의무를 없애는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자, 신청 자격가입니다. 첫 번째 줄. 파산 절차는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가능해요. 채무자나 채권자가 모두 가능하다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부분 채무자들이 하죠. 채권자가 하기는 해요. 근데 채권자는 안 합니다. 라면 틀린 답이 돼요.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 등의 채무자에 준하는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줄 신청 어디 가냐면 채무자에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자, 채무 범위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 범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키워드. 지원 절차 갑니다. 지원 절차 가시게 되면 그림 갈까요? 5-3 그림 갑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결자 갑니다. 두 개로 구분되어 있죠? 처분할 뭔가 재산이 있는 경우와 재산이 없는 경우예요. 첫 번째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뭐하죠?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을 해요. 어디가 신청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 신청을 하셔서 그럼 심리를 하겠죠. 신청을 하게 되면 심리를 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심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파산 선고 및 간제인이 선임이 돼요. 그 다음에 채권자를 집회를 하죠. 채권 돈 받을 사람 있으면 나타나라고 하면 딱 채권자들 다 모이겠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갖다 한가를 하죠. 한가를 해서 그 다음에 배당을 하겠죠. 그 채권자들에게. 그 다음에 면책 심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책 심리가 끝나면 면책 결정 및 복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재산 있는 경우. 케이스는 1차로 파산 선고나 간제인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를 하고 한가를 하고 배당을 한다. 이런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사이에. 그런데 재산을 분배할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간제인 선임부터 시작을 해서 배당까지 과정이 없어져요. 맞으신가요? 없어지고 바로 동시에 파산 선고와 바로 동시 폐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면책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면책 결정이 되고 복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파산에 대한 절차에 대한 그림이었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8번을 쭉 내용을 읽으시면 그냥 당연히 면책 불허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회생에 대한 면책 불허가와 동일하게 얘도 딱 보면 뉘앙스가 면책 불허가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암기할 내용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보지요. 그냥 넘어가긴 서운하시니까. 1번,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두 번째,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이런 건 다 뭐한다? 면책 불허가가 되더라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파산 선고에 대한 불이익입니다. 파산 선고에 대한 불이익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법상 사법상의 제한이 있고요. 두 번째, 신원조회가 대상이 되고요. 세 번째, 불이익이 제거가 되더라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공법상 사법상에 대한 제한이란 건 뭐냐면 공법에 대한 뭔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사법상 누군가 후견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파산 선고자가 되면. 두 번째, 신원조회 대상자가 되고요. 세 번째, 불이익이 제거되더라. 이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 6번, 보증인에 대한 효력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신용회복이혼에 대한 보증인 부분도 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은 동일하게 누구랑 동일해진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보증인에 똑같은 효력이 미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회생 보죠. 회생은 보증인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면책은 파산 선고자가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선고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자신의 보증 채무를 면제한다, 변제하지 않는다? 변제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내용이 틀려요. 앞에서 배웠던 부분 뭐예요? 프리워크아웃이나 뭐죠?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부분과 보증인의 효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면책이 동일하게 돼요. 근데 얘는 뭐한다? 파산에 대한 경우는 반드시 보증인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변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채무자가 면책이 됐다 그래서 보증인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보증인은 변제를 하셔야 한다. 차이점입니다. 동일하게 누구도 파산과 회생은 동일하게 보증인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 잘 정리해 두세요. 4번 별표 쓰실래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4번에 대한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사례가 아주 출제가 잘 되죠. 하나의 사례예요. 우리가 좀 전에 5개의 지금 제도를 공부했습니다. 신속 채무조정부터 해서 지금 배웠던 파산까지 5개의 제도를 배우시는데 어떤 예시를 주시면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라면 재무설계라서 여러분들 어떤 제도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권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잘 되죠. 여러분 해커스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런 문제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 시험장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래서 채무구조주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이지만 채무 상환액이 소득의 30%를 넘어 부채 부담이 큰 경우에 이런 경우는 뭐 하셔야 되죠? 그렇죠? 프리워크아웃을 선택하셔야죠.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 제일 끝줄이죠. 교재에서는 제일 끝줄.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합니다. 라는 부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보시면서 이것은 어떤 걸 선택했는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케이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개월 이상이래요. 3개월 이상이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대요. 뭐라 그랬어요? 이럴 때는 개인 워크아웃과 3개월 이상 넘으시면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과 일정한 소득이라 뜻이면 회생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2개의 제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더라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줄 가시면 개인 워크아웃, 두 번째 줄에 회생 제도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총 채무액이 15억을 초과해요. 1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파산밖에 없어요, 파산. 그래서 네 번째 줄 가시면 파산 제도가 보이실 거예요. 파산. 나머지 4개의 제도는 다 뭐 했어요? 금액이 다 15억 이하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금액이 제한이 없는 것은 파산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채무자 구조 제도에서 공부하셨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신용이 끝났고요. 이제 금융 파트로 넘어갑니다. 151페이지 금융 파트로 갑니다. 첫 번째 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소비자 금융은 소비자 신용이 하나로서 소비자가 필요로 할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자금을 빌려주고 미래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 받거나 한꺼번에 돌려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우리는 소비자 금융이라 하더라라는 겁니다. 정의입니다. 01번에 가시면 소비자 금융이에요. 저희 교재에 소비자 금융을 5개 종류로 지금 구분해놨어요. 첫 번째 부동산에 관련 정보와 두 번째 특정 목적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 네 번째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소비자 금융 파트를 저희가 크게 5개로 구분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시는 파트가 소비자 금융 파트인데 이 금융 파트를 5개로 나뉘는데 이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5번째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를 저출해 주세요. 그러면 3번째 항목에 있던 신용대출 파트 정도만 공부하셔도 돼요. 물론 저희가 본 강의를 다는 거니까 전체 내용은 간략간략 설명을 드립니다. 네, 시험 문제는 주로 어디서 나온다?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 대출부터 가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은 9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 비율이 높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암기하거나 이러실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교재가 만들어진 기준에서는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기준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어요.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서 대출 규제를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50% 대출해 준다는데 우리 교재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신규 대출 50% 해준다는데 갑자기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80% 대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짚을 거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뭐 암기하거나 숫자 외우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관련 대출 9가지인데 첫 번째 가시면 주택 신축 자금 대출 있고요. 두 번째 중도금 대출이 있고요. 세 번째 구입자금 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요. 다섯 번째 보금자리론 대출이 있고요. 여섯 번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고요. 일곱 번째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고요. 여덟 번째 경락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있고요. 아홉 번째 일반 부동산 경락자금 대출이 있는데 9가지 대출의 종류를 다 아는 내용부터 대상부터 해서 얼마까지 지원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나중에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정리해 두시고요. 저는 꼭 여기서 필요했던 5번과 6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가시면 보금자리론 있죠? 보금자리론과 내 집 마련 대출에 대해서 한 부분만 할게요.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5번과 6번 중심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도가 없습니다. 자, 5번 갈게요.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장 몇 년, 30년 동안의 주택자금을 고정금리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변동금리는 아닙니다. 고정금리는 금액이 딱 대출받을 때 금액이 정해지는 걸 말하고 변동금리는 그때그때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변동금리라 하죠. 보금자리론은 1차주로 30년 동안 대출금을 고정금리로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대표적인 정책 모기질 상품을 말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오시면 그 대표 상품입니다. 네 줄 내려오시면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이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얼마예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이면 뭐하더라? 신청이 가능하더라.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이 가능하며 대출 승인을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주택은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죠. 첫 번째 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숫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얼마? 그렇죠. 6천만 원 이하인데요.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경우는 7천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보금자리는 부부 합산 얼마였어요? 7천만 원 이하였죠? 근데 여기는 뭐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얼마? 6천만 원 이하인데 7천만 원 아니라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생애 최초로 집을 내가 구입하고자 해요. 그럴 때는 7천만 원 이하라는 거 기억하세요. 시험에 이게 금액이 7천만 원 숫자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부탁드려요. 거기는 숫자 막 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특정 목적 대출이 있죠. 다음 페이지 가시면 학자금 대출이나 뭐죠? 자동차 대출 같은 게 특정 어떤 목적을 위해서 대출하는 것을 말하더라.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번에 신용대출은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고 용어 정리가 가끔 나오는 단락이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신용대출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일반 신용자금대출이 있고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요. 카드론이라는 게 있죠. 그 중에 신용대출의 두 번째 줄 끝에 갑니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비해서 대출의 안정성이 뭐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거는 담보로 제공하죠. 그래서 이자가 좀 더 낮아요. 근데 실제로 신용은 신용으로 가서 대출하는 거기 담보 제공이 아니죠. 그래서 좀 더 높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 취급 금액이 최고 금리가 높습니다. 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부분 무엇보다 담보대출보다 그렇더라라는 거죠. 첫 번째, 신용자금대출 갑니다. 일반 가계대출. 고객의 신용자료를 근거로 하여 고객의 미래에 대한 상한 위험과 신용상태를 측정, 평가하는 일련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CSS를 통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을 말하더라. 두 번째,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한도를 마이너스 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거래하는 기존 고객에게 예금의 평잔 실적이나 공과금이나 자동이체나 급여이체 실적 등을 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산정한 후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래 통장의 기업의
기업의 당좌 대출과 같은 형식으로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을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드론. 신용카드 회사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신용도와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대출을 하는 상품으로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카드론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부동산을 담보로 최고 담보 범위 내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더라? 카드론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가계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정리가 과거에는 많이 출제했는데 요즘에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서 용어 정리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라번에 가시면 금융상품 담보대출 있죠. 대표적으로 예적금, 내가 불입한 예적금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보험에 대해서 내가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받는 경우 있죠. 보험 같은 것은 약관 대출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주택연금, 다른 말로 우리는 영모기지론이라 하죠. 저희가 지금 배우시는 소비자 금융 파트가 아까 5가지로 구분한다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주택연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두 번째 줄 가시면 이미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금융회사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받는 상품을 우리가 말한다. 영모기질 상품이라 하더라 라는 거죠. 누굴 위하는 거냐? 은퇴자를 위한 경우죠. 제일 마지막 단락이 있어요. 그 단락의 첫 번째 단락이 제일 끝에 가시면 자, 특별한 자산도 없는 은퇴자들이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주택연금이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배경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해서 쭉 95년도, 2004년도, 2007년도, 2016년도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쭉 주택연금에 변화된 내용인데 그렇게 크게 도입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요건가입니다. 가입 요건가입니다.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이 1차로 주택연금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주택연금은 만 몇 살 이상 55세 이상이에요. 중요합니다. 5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게 되고 만일 은행의 손실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증해 준대요. 정부가 어디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존해줘요. 중요합니다. 이 문장. 주택연금 몇 살 이상 되셔야 가입 조건이 된다고요? 55세 이상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은행에서 뭔가 부주의로 인해서 뭔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어요. 뭐 은행에 부도가 났다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정부가 보증하는데 그 정부가 누구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거기서 보존하더라. 그래서 실제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어디 은행 갈 때 신중히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 은행이 부실 은행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지원해 준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능 연령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몇 살 이상 되셔야 돼요? 55세 이상 되셔야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시면 주택 보유수가 부부 기준 아래 요건을 한 가지 해당하셔야 됩니다.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에 가시면 세 번째, 대상주택까지 공시가격 등이 얼마 이하인 주택이에요? 9억 이하가 되셔야 돼요. 9억 이상 되시면 고가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억 이하가 되셔야 한다는 거, 키워드. 네 번째, 거주요건가입니다. 해당 주택의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를 이용하고 계셔야 돼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세를 내고 계시게 되면 주택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가입 조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55세 이상 되셔야 되고 1주택자셔야 되고요. 그 다음 9억 이하가 되셔야 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셔야만이 주택연금의 신청 요건이 되더라 라고 알아두시고요. 연금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 방식이 가시게 되면 네 가지가 있죠.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요.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이 있고요. 우대 방식이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우리가 연금 지급 방식 크게 네 가지입니다. 종신, 죽을 때까지 계속 받으시는 거. 확정기간 방식, 확정이라서 딱 기간을 정해놓는 거죠. 확정기간 방식, 그 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네 가지 있더라. 근데 옆에다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점에 종신 지급 방식 옆에다 쓰세요. 우리가 지급 방식 하시면 지급을 정액형과 전후 후박형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설명하고 갈까요? 정액형이라고 해서 금액이 딱 정해지는 것을 정액형이라고 하고요. 전후 후박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10년 동안은 돈을 좀 많이 받아요. 10년 동안은 돈을 많이 받고요. 11년 차부터는 뭐 한다? 그 정액형보다는 좀 더 덜 받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전후 후박형이라고 그래요.
그 용어 잠깐 설명할까요? 161페이지에 연금 지급 유형으로 가시면 연금 지급 유형은 정액형과 전후 후반형이 있습니다. 정액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급 유형으로 월 지급 금액을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줄 전후 후반형은 초기 10년 기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 지급액이 70% 수준만 받는 것을 전후 후반형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급 방식 4개 있다 그랬죠. 그 4개 방식 중에서 첫 번째는 종신 지급 방식은 선택할 수 있어요. 정액형이나 전후 후반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더라. 나머지 학정기간이나 대출 방식이나 대출 상환 방식이나 우대 방식은 반드시 무엇만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에다가 정리해 두십시오. 다시 설명드립니다. 연금 방식 4가지 중에서 종신 지급 방식은 뭐만 선택할 수 있다고요? 유형 중에 정액형이나 전후 후반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학정기간 방식이나 대출 상환 방식이나 우대 방식 뭐만 선택할 수 있더라? 그렇죠.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가시게 되면 162페이지 가시면 162페이지 갑니다. 162페이지 가시게 되면 주택연금 이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입자 사망 시 주택연금 이용 있죠? 자, 두 번째 점으로 가시게 되면 소유자 사망이 또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숫자 중요해요. 자, 사망을 했어요. 그럼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이름으로 전환 소유권 이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돼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배우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하셔야 주택연금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에 두 번째 담보주택의 변경입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는 경우 있죠? 이사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새롭게 이사 간 곳에 대한 주택을 담보로 하셔서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르게 변경하셔야겠죠. 거기 보시게 되면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가 하는 경우 담보주택에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가격이 변동이 있으면 월지급금은 당연히 변화가 생기겠죠. 지금 현재 월 100만 원씩 받는데 그쪽이 주택 공시가격이 더 작아요.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금액이 더 커요. 그럼 늘어나겠죠. 그래서 변동될 수 있더라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세 번째 가시면 지급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됩니다. 지급정지되는 사유 6가지 있습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부부 모두 사망해서 당연히 정지되겠죠. 두 번째,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세 번째, 장기 미거주 경우. 네 번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다섯 번째, 처분 조건 약정이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에 외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거 목적 오피스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뭐한다? 지급이 정지되더라. 암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뭐하더라? 그렇죠. 연금이 지급 정지되더라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지급정지 사유의 우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죠. 가입자 및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 자격 여부를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하실 때 부부 합산해서 1주택인데 갑자기 배우자가 하나 더 주택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주택연금이 되지 않더라. 즉 정지 사유가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한 이용 시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꼭 출제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공부하시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중요 출제 비중은 앞 시간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배우신 게 뭐였어요? 회생과 파산제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금융 파트로 넘어오셔서 소비자 금융 파트에 가시게 되면 1차적으로 뭐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특정 목적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신용대출, 그 다음에 금융상품,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공부하셨는데 이 중에 저희가 공부하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나누시면 채무자 구조도에서 회생과 파산을 시험에 출제가 될 거고요.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요.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회생과 파산 일자로 회생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법인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일정한 소득이 있습니다 라는 키워드가 뜨시면 무조건 회생을 찍으셔야 돼요. 또한 그와 반면에 금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파산을 찾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1차로 공부하실 때
해생과 파산에 대한 보증에 대한 효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증의 효력은 뭐한다? 주채무자가 면책이 됐다 하더라도 보증인이 면책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반면에 앞에 배웠던 신용회복이론에서 배웠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은 보증인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즉 면책이 되시게 되면 다 뭐예요? 다 보증인도 면책이 되는 거죠.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네요. 구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배우셨던 게 소비자 금융 파트로 넘어오셨어요. 소비자 금융 파트에 가시게 되면 크게 5가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서는 9가지 종류인데 제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금자리론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다른 거 숫자는 잘 모르셔도 보금자리론 같은 것은 뭐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하는 뭐였어요? 30년 장기 채권이라고 그랬죠.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부합산에서 얼마 이하라고 그랬어요? 7천만 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7천만 원 이하가 되시면 그 보금자리론 신청할 수 있고요. 그와 반면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에서 얼마예요? 6천만 원 이하였어요. 그런데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경우는 7천만 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한 부분 알아두시고요. 물론 그게 출제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출제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다른 거에서 비하면 2가지 보금자리론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제일 낫더라라는 거예요. 출제 4개에는 그 정도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특정 목적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가 학자금 대출이나 그 다음 자동차 대출 어떤 특정인 목적을 해서 대출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신용대출은 3개 있었죠. 일반 가계대출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드론이 있었고요. 마이너 통장이 있더라. 이 신용대출은 일반 담보대출보다는 금리가 더 높다고 말씀드렸던 것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4번째는 금융상품에서 대부분 예적금에 대한 대출을 한다거나 보험으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라고 설명드렸고 마지막에는 주택연금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게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이것은 어디서 해주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존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대한 어떤 부실로 인해서 돈을 납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급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정부인, 즉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존하더라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가입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만 몇 살 이상? 55세라는 거 중요합니다. 55세 이상 되고 부부합산해서 1주택 소유자여야 되고요. 공시가격이 9억 이하여야 되시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급 사유도 있었죠. 지급 정지 사유,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정지가 되시는데 그 중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2분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는 무조건 정지가 되시겠지만 일반 한 분 쪽이 돌아가셨다 그러시면 배우자가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체크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급 방식이 4가지 있었죠. 종신지급형 학정기간이 있었고요. 대출 상환 방식이 있고요. 우대 방식이 있었는데 지급 유형 중에서 정액형과 전후 후박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종신지급형은 정액형이나 전후 후박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학정이나 그 다음에 대출이나 우대 방식은 무엇만 가능하더라? 정액형만 가능하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공부하는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해결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출제 비중은 구석구석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았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부채 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